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오늘은 로켓랩, 티커명 RKLB 얘기를 좀 해볼까요? 특히 로켓랩 상장 초기, 그러니까 2021년 9월 30일에 나온 스티펠 증권사 보고서를 중심으로 당시 분석을 좀 깊게 파보겠습니다. 다른 자료들도 참고해서 그때 로켓랩을 어떻게 봤는지 생생하게 알아보죠.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우주산업 자체가 좀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당시 왜 이 분야를 이토록 주목받았는지 그 배경부터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2021년 그때 우주산업은 뭐랄까 위성 만들고 쏘고 또 그 위성 데이터를 쓰는 것까지 지구 밖 공간을 활용하는 모든 경제 활동을 뜻했죠. 특히 기술이 좋아지면서 위성이 점점 작아지고 만드는 비용도 싸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신이나 지구 관측 같은 데 쓸 수 있는 분야가 확 늘어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아주 컸습니다. 특히 저궤도, LEO라고 하죠. 지구 가까운 궤도에 작은 위성들을 막 띄워서 네트워크 만드는 거예요. 이 위성 군집 서비스가 막 뜨면서 시장이 엄청 커질 거다 이렇게 봤던 시기예요. 아, 그렇군요. 위성이 작고 싸지면서 정말 기회가 많아졌다는 거네요. 스티펠 보고서를 보니까 로켓랩은 크게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발사 서비스랑 우주 시스템. 각각 어떤 사업이고 핵심은 뭐였나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딱 두 축이었죠. 첫째는 발사 서비스. 이건 주로 작은 위성들을 고객이 딱 원하는 시간, 원하는 궤도에 맞춰서 쏴주는 거예요. 맞춤형이죠. 핵심은 일렉트론이라는 소형 로켓인데 이게 이 보고서 나올 때 벌써 18번이나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검출된 로켓이었던 거죠. 단순히 쏘는 것만이 아니라 1단 로켓 회수해서 다시 쓰는 그 재사용 기술도 개발 중이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 더 큰 위성이나 위성 여러 개를 한 번에 쏠 수 있는 중형 로켓 뉴트론도 개발 계획을 내놨었죠. 2024년 첫 발사가 목표였고요. 아, 일렉트론에 뉴트론까지.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축이 우주 시스템인데요. 이건 위성을 그냥 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위성에 들어가는 부품부터 위성 본체 제작, 그리고 발사 후에 임무 운영까지 이걸 포톤 위성 플랫폼이라고 불렀는데 말 그대로 위성 관련 A부터 G까지 다 하겠다는 거죠. 엔드투엔드 솔루션. 이 포톤 플랫폼은 기술력을 꽤 인정받아서 달, 화성, 금성 탐사 임무에도 쓸 예정이었어요. 반응 휠, 스타트랙과 같은 핵심 부품도 직접 만들어서 팔았고요. M&A, 그러니까 기업 인수를 통해서 사업을 막 넓히려는 전략도 아주 뚜렷했죠. 와, 발사부터 위성 제작, 운영까지. 정말 포부가 대단했네요. 그럼 로켓랩의 주요 고객은 누구였고 스티펠은 로켓랩 앞에 놓인 시장 기회, TAM이라고 하죠. 그걸 얼마나 크게 봤나요? 네, 고객 구성을 보면요. 꽤 다양했어요. 상업 고객이 한 절반 정도 한 50% 됐고요. 국방이나 정부기관이 한 30%, 그리고 연구기관들이 한 20%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미 우주군, 나사, 또 NRO라고 국가정 찰국 같은 정부기관은 물론이고요. 블랙스카이나 카펠라 스페이스 같은 상업 위성 회사들이 주요 고객이었죠. 스티펠은 로켓랩이 공략할 수 있는 전체 시장, 그러니까 TAM 규모를 당시에 약 300억 달러로 봤어요. 와, 300억 달러요. 정말 크네요. 네, 그중에서 발사 서비스 시장이 한 100억 달러, 우주 시스템 시장이 200억 달러 정도 이렇게 추산했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소형 위성 시장, 그중에서도 저궤도 위성 군집 구축이 본격화되면 로켓랩한테는 정말 큰 기회가 열릴 거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시장이 큰 만큼 경쟁도 치열했을 것 같은데요. 당시 경쟁 상황은 어땠고 그 속에서 로켓랩만이 가진 차별점, 그러니까 경쟁 우위는 뭐라고 분석했나요? 맞아요. 경쟁은 치열했죠. 소형 발사체만 해도 아스트라, 버진 오빗 같은 새로운 회사들이 계속 나왔고요. 좀 더 큰 시장에서는 이미 스페이스X의 팔컨 9 같은 강력한 경쟁자가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스티펠은 로켓랩이 가진 몇 가지 강점을 딱 짚었어요. 제일 큰 건 이미 여러 번 발사에 성공해서 기술력을 보여줬다는 거. 선두주자로서의 이점이죠. 아, 먼저 치고 나갔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아주 컸죠. 다른 데는 아직 개발 중이거나 검증이 덜 됐을 때 로켓랩은 안정적으로 쏘고 있었으니까요. 또 부품부터 발사까지 수직 통합한 점. 뉴질랜드에 자기들 발사장이 있어서 원할 때 쏠 수 있다는 점. 로켓 재사용 기술 개발하는 거. 그리고 M&A로 빠르게 확장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핵심 경쟁 우위로 봤습니다. 확실히 이미 해봤다. 이게 중요했겠네요. 자, 그럼 이런 분석들을 바탕으로 스티펠은 로켓랩의 재무적인 미래, 또 기업 가치는 어떻게 평가했는지 궁금합니다. 당시 주가랑 비교해서 어느 정도였나요? 스티펠은 로켓랩 매출이 아주 빠르게 늘 거라고 봤어요. 2022년에 1억 7,500만 달러, 2023년엔 2억 7,230만 달러 이렇게 예상했죠. 당장은 이제 적자 상태였지만 조정 EBITDA라고 이자, 세금, 감가상각 빼고 번 돈 기준으로는 2023년에 흑자 전환할 걸로 봤고요. 이런 성장성을 보고 스티펠은 2021년 9월 30일에 매수 의견이랑 목표 주가 22달러를 딱 제시했어요. 22달러요? 그때 주가가 14달러 조금 넘었으니까요. 네, 14.66달러였죠. 그러니까 거의 50%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 거예요. 이건 DCF, 그러니까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해서 현재 가치를 구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건데 이때 쓴 할인율 WACC가 15%, 연구 성장률은 4%, 이런 가정을 썼습니다. 로켓랩이 보여준 실적이나 잠재력을 보면 이런 높은 평가가 정당하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게 긍정적인 전망이었네요. 하지만 투자에 위험이 없을 순 없잖아요. 스티펠이 지적한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 투자자들이 좀 주의해야 할 점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물론 위험 요인도 명확히 짚었습니다.
일단 야심차게 준비하던 그 뉴트론 로켓 개발이 혹시 늦어질 수 있다. 이거 하고요. 또 로켓 발사 자체가 가진 실패 위험. 이건 어쩔 수 없죠. 그리고 경쟁 심해지면서 가격 압박 받을 가능성. 뉴질랜드 발사장이니까 뭐 코로나19 같은 외부 요인 영향받을 수 있다는 점. 또 회사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운영 기록이 길지 않다는 점. 그리고 창업자인 피터백 CEO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다는 거. 이런 것들을 주요 리스크로 꼽았어요. 그렇군요. 여러 가지 고려할 점들이 있었네요. 마지막으로 스티펠 보고서에 나온 로켓랩의 궁극적인 목표, 가장 큰 그림은 무엇이었고 그걸 이루기 위한 전략은 무엇이었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네, 로켓렉은 단위 중에 로켓 쏘고 위성 만드는 회사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훨씬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궁극적으로는 약 3,20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우주 애플리케이션 시장까지 가겠다. 이런 장기 목표가 있었죠. 3,200억 달러요? 와, 그건 어떤 시장인가요? 그건 이제 위성 데이터를 분석해서 가치 있는 정보를 파는 서비스, 뭐 그런 걸 다 포함한 아주 넓은 시장이에요.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체 기술 개발은 당연히 하고 앞으로도 계속 M&A를 통해서 사업 영역이랑 가치 사슬을 쭉쭉 넓혀나갈 거다. 이렇게 스티펠은 예상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2021년 스티펠 보고서를 통해서 로켓랩의 초기 투자 포인트를 한번 되짚어봤습니다. 요약하자면 검증된 소형 발사체 일렉트론의 성공 기록, 그리고 뉴트론 개발을 통한 성장 기대감, 또 포톤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우주 시스템 사업 확장, 이게 큰 그림이었네요. 물론 발사 실패나 경쟁 심화 같은 현실적인 위험 요인도 분명히 존재했고요. 이 보고서가 나온 지도 벌써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당시의 이런 기대와 현재 로켓랩의 모습이 얼마나 일치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혹시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의 깊이 있는 의견이 궁금합니다. 더 자세한 분석이나 최신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도 꼭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로켓랩 초기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